마지막적으로 보도록 봐봅시다. 어디냐, 이런 사람. 레이첼 카슨이 기적의 그림자를 발견하다. 과학자가 던지는 엄중한 경고. 1950년대에 작은 트럭이 온 동네를 다니면서 하얀 물질을 스프레이처럼 우모되는 광경을 흔히 볼 수 있었다. 뿜어내는 하얀 물질은 이제까지 개발된 살충제 중에서 가장 강력한 물질인 DDT였다. 모기, 매미, 나방 등 기타 해충을 죽이는 데 사용이 되었다. DDT는 1874년에 처음 개발되었으나 1939년에 이르러서야 본격적으로 사용되기 시작했다. 그러다가 1944년에 미 여권과 정부 부처에서 DDT에 기적의 설정 효과가 있다는 사실을 공식 발표했다. 그 전까지는 DDT 관련 정보가 모두 기밀사항이었다. 너무 강력해서 무기나 다름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다. 1944년에 6월 12일 타임지에서 DDT의 장점에 대해서 기사를 게재했는데, 그래요? 벽에 한번 뿌리면 벼룩이 최장 3개월간 사라진다. 옷가지에 뿌리면 이가 사라지고 8번을 세탁해도 효과가 지속이 된다. 엉덩이에 뿌리면 모기, 요충이 모두 죽는다. 바퀴벌레, 나방, 흰개미, 개, 벼룩 등 해충을 죽인다. 살충제, 벌레를 죽이는 데 사용하는 화학물질, 그러니 기적의 약이라고 불릴 만도 했다. 게다가 모기 등은 그냥 해충도 아니고 말라리아며 장기붓을 옮기는 매개였다. 간단히 뿌리기만 하면 무슨 질병의 전염을 막을 수 있다니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었다. 그러나 이 세상에 무엇이든 완벽할 수는 없는 법이다. 1950년대의 DDT 사용이 정점에 달했을 무렵에 레이첼 키슨이라는 젊은 여성이 그 폐해에 주목하기 시작했다. 카슨은 해양생물학자로서 미국 의료 및 야생동물 관리에서 일하며 다수의 저서를 발표했다. 그녀는 당시 호수 둥둥 떠다녔던 물고기 사체와 한때 새 기저귀 소리로 가득했던 서식지가 지죽듯이 고요해졌다는 사실에 주목했다. 1958년에 한 친구로부터 매사추세츠주의 케이코프트에서 물새들이 이유 없이 떼죽음을 당하고 있다는 소식을 전해 듣기도 했다. 뿐만 아니라 미국 상징인 흰머리 독수리가 멸종위기에 처했다. 칼슨은 자신의 과학적인 지식과 글쓰기 실력을 동원해서 즉각 문제 해결을 위해서 행동에 나섰다. 이후에 4년간 그녀는 연구와 저서를 통해서 각종 화학물질 DDT가 야생동물 생태계를 파괴하고 있다는 과학적인 증거를 계속해서 제시했다. 제목의 보면 1962년에 발간되었다. 책 제목은 인간이 화학물질 배출을 멈추지 않을 경우에 발생할 결과를 가리킨다. 또 이로 인해서 베스트셀러가 되고 화학물질 남용으로 인해서 폐해에 대한 일반인도 그래서 유방암으로 투병증하기 때문에 더 위대한 업적이라고 할 수 있다. 당시 본인이 유방암이었군요. 카슨은 이 획기적인 저서를 기록한 지 2년 만인 1924년 결국 세상을 떠났다. 그러나 그녀가 뿌린 씨앗들이 자라나서 향후 수십 년간 큰 영향을 끼쳤다. 1972년 미국 정부는 DDT 사용을 전면적으로 금지했다. 알고 넘어가야 할 지식은 레이첼 카슨은 미국 의료 및 동물관리국에서 일하는 과학자이기 때문에 미국 야생동물 생태계에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그 원인은 무엇인지 어떤 결과를 처리하게 될지에 대해서 깊이 생각할 수가 있었다. 우선 카슨은 과학자로서 DDT의 살충작용의 화학적인 원리에 대해서 완벽하게 이해하고 있었다. DDT는 곤충의 세포 안으로 침투해서 신경계를 교란시킨다. 어떤 물질이든 세포의 외부막은 지방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DDT는 기름에 용해되기 때문에 안으로 침투할 수 있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DDT가 침투하면서 열어놓은 문으로 다른 화학물질도 들어가게 된다. 칼륨과 나트륨 원소로 이루어진 화학물질은 곤충의 신경계가 내보내는 신호를 뒤죽박죽으로 받는다. 그 결과로 곤충 및 요충은 격리를 일으키면서 죽거나 마비되어 죽는다. 하지만 DDT의 힘은 곤충을 죽이는 데 그치지 않는다. 다른 종이나 전체 환경에 미치는 해는 더 심각하다. DDT는 모기의 세포 안으로 한번 들어가면 없어지지 않는다. 그 모기를 다른 동물이 먹으면 DDT가 그 동물의 세포 안으로 들어가게 된다. 새 한 마리가 하루에 잡아먹는 곤충은 수천 마리에 이르니 DDT가 그만큼 축적이 된다. 그 새를 더 큰 새가 잡아먹고
역시 디디트가 축소된 물고기를 독수리가 잡아먹는 이런 새를 곰이나 늑대 같은 더 큰 육식동물이 잡아먹는다. 먹이 소설에서 축적된 디디트는 즉각 치명적인 결과로 이어지진 않지만 장기적으로 폐해가 나타난다. 자료는 칼슘을 생성해서 알의 껍데기를 단단하게 만드는 DDT가 축적되면 칼슘 생성을 방해하여 알이 쉽게 깨진다. 펠건, 개똥, 지빠기, 흰머리 독수리 등이 모두 이 때문에 개체수가 줄었다. 그렇군요. 이렇게 DDT의 폐해. 실험 46에서 무리의 순환으로 증가된 물바퀴, 레이첼 카슨 등 활동가들 덕분에 환경보호에 대한 대중의 관심이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다. DDT 및 인체 기타의 새로운 화학물질 사용을 금지하고 각종 공기 오염물질이나 수질 오염물질 배출을 통제하는 등의 노력을 통해서 환경보호에 큰 효과를 거두고 있다. 자연은 여건만 갖춰지면 스스로 치유하는 능력을 발휘한다. 크리스천 바나드가 최초의 심장 이식에 성공하다. 프랑켄슈타인이 현실이 되는가? 20세기 중반전까지 죽은 사람으로부터 심장, 간 등 장기를 꺼내서 사는 사람에게 집어넣을 수 있다는 생각 자체가 터무니없는 괴기 소설에 취급받았다. 그러나 이제 장기 이식도 되더라는 거죠. 이렇게 실내 의사들은 시체에서 장기를 훔쳐서 이식 수술에 사용한다는 근거 없는 주장에 맞서서 환자나 유족이 허락 동의를 구한다는 점을 강조를 했다. 1967년 12월 3일 크리스천 바나드 박사는 남아프리카 케이프 타운에서 최초의 인간 심장 이식 수술을 시행했다. 환자는 심장병으로 목숨이 경각에 달려있었던 55세의 루이스 위시칸스키. 9시간에 걸친 수술 끝에 바나드 박사는 교통사고로 목숨을 잃은 25세 여성의 심장을 적출해서 이를 위시칸스키에게 이식했다. 수술은 성공이었으나 거부 반응을 제어하기 위해서 복용하는 약 때문에 감염 위험이 높아졌다. 그는 수술받은 지 18일 만에 결국 폐렴으로 세상을 떠났다. 그러나 환자는 수술을 받지 않는다 해도 어차피 오래 살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힘든다는 거죠. 알고 넘어가야 할 과학 지식. 오래전 사람들은 심장이 인체에 중요한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인간의 심성, 영혼까지도 좌우한다고 믿었다. 장기 이식은 수백 년에 걸쳐서 그저 꿈으로만 남아 있었으니 18세기 말부터 20세기까지 계속 20세기 초반에 들어서 환자에게 건강한 타인의 피를 투여하는 수혈이 가능해졌고 1950년대에 들어서 빠르고 효과적인 수술 부위에 봉합기술이 개발되었고 혈액형에 대해서 A, B, O형에서 주고받거니 한다 이 말이죠. 집에서 만드는 청진기나 심장이 뛰는 소리가 들리네. 너무 아름답다. 심장 소리. 딱 청진기를 통해서 이렇게 들어가면 쿵쿵쿵쿵 어느 정도의 속도가 너무 떨어지면 안 되죠. 맥박이 심장 박동 세기가 눈 사태 속으로 간 디터 이슬러 연구를 위해서 벙커에 몸을 구겨넣었다. 갈티르 마을은 스위스 접경지대 근처에서 오스트리아 알프스의 산악마을이다. 여름이면 목초지대에서 하이킹을 즐기고 겨울에는 스키를 탈 수 있어서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다. 마을은 알프스 깊은 계곡의 발길을 감싸 안기듯이 숨어 있다. 눈사태. 쿠션 주의하세요. 눈이 떨어졌어. 눈사태. 부드러운 눈이 사람의 목숨을 앗아갈 수 있다는 사실이 실감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눈사태는 눈싸움을 하다가 혹은 눈밭에 걸려서 눈이 눈범벅이 되는 수준과 비교되지 않는다.
눈사태를 한 번이라도 경험해본 사람은 자연재해 중에서도 눈사태가 가장 위급하고 치명적이라는 사실을 산사태와 같이 눈이 쌓여가지고 갑자기 엄청난 고산지대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응? 실은 디트이슬레의 북 눈사태, 눈 속에 파묻혀 있을 때를 제외하는 눈사태를 연구하는 과학자들은 주로 미니어처 모델을 이용해서 눈과 얼음의 형태를 예측한다. 눈. 신문지 눈을 붓고 이렇게 해서 쏟아내면은 그래서 눈 사태에 어느 쪽이 더 위험하냐 하는 것을 이렇게 살펴본다는 거죠. 쫙 미끄러지는데 거대 강입자 충돌과 낯선 미래, 이제 곧 우리가 알았던 세상 끝났다고 완성도 높은 스릴러 영화는 관객으로 하여금 긴장감을 놓치지 못하게 만든다. 과연 주인공이 악당들을 물리치고 살아남을 것인가? 이 최근권의 스릴러 비슷하다. 장비로 인해서 우리 주변의 미수 입자를 연구하여 2008년도 빅뱅은 138억 년 전 우주 창조로 이루어졌던 대폭발을 일컫는 말이다. 빅뱅에 대한 이론. 과학자들은 우주가 빅뱅이라는 대충돌로 인해서 생겨났다고 믿는다. 빅뱅을 통해서 미소입자가 생성되고 이 미소입자가 이후에 항성이 되었다는 주장이다. 빅뱅. 미소입자는 나노입자라고도 하며 한 초원이 1000만분의 1m 이하 입자이다. 2008년에 설치된 크렌 거대 강입자 충돌기는 이미 2012년 오랜 기간의 물리학자 미스터리였던 히그스 보존을 입증하는 등 과학의 난제들의 실마리를 제공하고 있다. 블랙홀은 너무 밀도가 높아서 빛조차 빠져나가지 못하는 우주 속 영역이다. 블랙홀은 육안으로 볼 수는 없지만 다른 물질과의 상호작용은 관측이 가능하다. 거대 강입자 충돌. 알고 넘어가야 할 과학 지식은 유럽 입자 물리연구소는 세계에서 가장 큰 거대 입자 충돌기뿐만 아니라 다양한 혁신적인 프로젝트로 유명하다. 예를 들면 범세계 통신망인 월드와이드 웹은 1989년 클랜 과학자들이 서로 정보를 효율적으로 주고받을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면서 개발되었다. 인터넷에서 떴다가 들어간 주소를 칠 때마다 그들의 지식과 기술을 이용하고 있는 셈이다. 자, 비켜, 빵. 나도 마찬가지거든. 꽝. 이렇게 거대 충돌. 광속으로 이동하는 두 하드론이 맞부딪히면 어마어마한 에너지가 방출되어서 하드론이 광속으로 움직이도록 만들기는 매우 어렵다. 거대 강입자 충돌기는 9,000기가 넘는 초전도 자석을 이용하여 하드론 빔을 조정한다. 지향을 불러올 것인가? 마시멜로 강입자 충돌기. 광석이 무엇인가를 고민하기만 해도 머리가 아프다. 그런데 30만 킬로미터 세크로 움직이는 물질의 속도를 굳이 측정해야 할까? 바로 우리가 이 실험을 통해서 그렇게 하려고 한다. 전자레인지를 다룰 줄 알고 간단한 산수만 할 줄 알면 광속 측정이 가능하다. 우리 속에 보이는 빛은 동일한 속도로 움직이는 수많은 방사선 중에 하나일 뿐이다. 마이크로파도 방사선 띠에 포함된다. 그래서 마시멜로가 필요하다. 녹아내린 마시멜로가 사이 거리가 마이크로파의 파장을 밝히는 열쇠가 된다. 파동, 주파수, 파장, 속도. 이렇게 파동을 통해서 마이크로파.
이제 파장을 통해서 이제 파장에 대한 여러 가지 연구들이 양자 파동기 이런 것들이 요즘 의학에 서서히 윤곽을 드러내고 있는 시대인 것을 보게 됩니다. 자, 드디어 끝났다. 인류가 동굴에서 살았던 원시 시대부터 우주 여행이 가능해진 최근에까지 훑어서니 무척이나 긴 여정이었다. 이제 숨을 고르면서 역사적으로 중대한 시점마다 인간 정신이 얼마나 빛나는지 돌이켜보자. 위대한 과학자들은 역사를 통해서 입증했듯이 과학의 쏟아내는 위험도는 과학을 올바로 이해하고 올바로 사용하려고 노력한다면 충분히 낮출 수가 있다. 이런 대미래의 주인공이 되길 바란다. 나오며 미래의 주인공이 되십시오. 이렇게 해서 책을